들끓는 민심에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재검토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에선 갈수록 심화하는 전세난에 2028년 4월 치러지는 총선을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오자 비거주 1주택 세 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분위기입니다. 현실에 맞게 수정이 당연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정책 신뢰 훼손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안 논란을 어떻게 풀어갈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토지자유연구소 남기업 소장 나오셨고요.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 대한건설 정책연구원 이은영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여당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를 요구하자 정부도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관련 목소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회를 폭 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정된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출발점인 안을 발표한 것입니다. 네, 이번 세제 개편안의 골자는 거주 중심의 세제 개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논란이 됐던 게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논란이 있자 같은 1주택자여도 이 기본공제에 대한 완화를 조금 하겠다는 방향으로 지금 다시 수정을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주 1주택자면 기본공제폭이 14억으로 올랐죠. 근데 이제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으로 낮췄다가 이걸 다시 지금 예전 기준이죠. 이 12억 원 아직 안 바뀌었으니까 네, 지금 기준이겠네요. 12억 원으로 원복한다. 이런 논의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인만 소장님 먼저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방향이 바잉이 아니라 리빙이다.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다라고 이제 방향성을 설정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그동안의 1주택자는 약간 뭐라 그럴까요? 치외 복권처럼 약간 보호 대상이었습니다. 다른 선진국들도 마찬가지고요. 다주택은 투기 문재인 정부 시절에 1주택은 보호 대상이었는데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생겼습니다. 다주택자를 규제하고 있으니까 시장에서는 집 한 채만 가져야겠다. 여러 채 가지면 불이익을 당하겠구나. 한 채로 돌아섰는데 문제는 다주택자들은 감소하고 있는데 똘똘한 한 채가 늘어나게 되면서 집값은 계속 올라갔습니다. 결국 정부가 이 똘똘한 한 채를 잡지 않고서는 집값 안정은 힘들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결국엔 똘똘한 한 채 중에서 이제 실거주, 그러니까 투기와 투기가 아닌 거를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을 거주로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주하는 1주택은 이제 뭐 실소유로 봐주는데 거주하지 않게 되면 갭 투자로 이제 간주를 해서 규제를 하겠다라는 게 이제 이번에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면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비거주 1주택자 전세를 끼고 주고 나는 다른데 전세를 살고 있는 분들이 이제 대상이 되는데 정부에서 기존에는 1세대 1주택자 집 하나 가지고 있으면 12억까지 이제 공제를 해주고 네. 12억 이하는 종부세 대상에서 완전히 빠졌는데 이번에는 14억까지 올려주긴 했습니다. 그래서 14억 아래는 종부세에서 빠지는데 문제는 14억 초과 되는 구간에 대해서 비거주 1주택은 12억이 아니라 9억으로 줄이겠다. 페널티를 줍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우대를 주게 되면 인센티브를 주고 거주는 인센티브를 주고 비거주에 대해서는 그냥 내버려 뒀으면은 이 정도 논란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이게 페널티를 주다 보니까 내가 집 하나 가지고 있는데 거주를 안 했다는 이유만으로 12억에서 공제 금액이 9억으로 내려간다는 점에서 굉장히 반발이 좀 많았고요. 서울에서 알려진 바로는 한 83만 가구에서 한 100만 가구 정도 비거주 1주택이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너무 많잖아요. 이게 83만에서 100만이면 3인 가구만 치더라도 이게 한 200만 명, 300만 명 정도 되는 숫자다 보니까 정부 여당에서 상당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이번에 개정을 해야 된다, 개편을 해야 된다는 또 다른 수정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게 14억이든 12억이든 9억이든 저 이제 공제 기준이잖아요. 세제 부과 대상에서 이제 빼고 나머지를 이제 부과하는 건데 거주는 14억, 비거주는 9억이 된단 말이죠. 지금 정부 안대로라면 5억 차이가 나잖아요. 이 차이가 좀 과도하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사실 보기에 따라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 발표되었을 때 정책 안에 들어가 있는 세부적인 수치나 어떠한 판단 기준 같은 것들은 그 정책이 목표하는 정확한 결과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발표된 세제 개편안은 글자 그대로 세제 관련된 내용들을 강화하는 것이고 그 강화함으로써 추구하는 목표는 어떤 식으로든 투기 수요를 배제하거나 페널티를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지금 이 정도 몇 억 차이가 나는 것이 오히려 적다고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반대로 지금 시장에 대해서 과연 그렇게 왜곡되었고 그러한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또는 의문을 갖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정도의 차이가 과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전에는 차등과세가 없었죠. 근데 이번에 세제 개편하면서 이제 이렇게 만든 거죠. 방향성에 대한 어떤 판단하고 계십니까? 네, 그러니까 차등과세를 예전에는 이제 1주택이냐 다주택이냐 그 부분만 있었죠. 예, 네. 근데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가 남아 있어요. 이번에도 다주택자 가액으로만 간 거는 아니에요. 네. 이제 가액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요구였는데,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억짜리 세 채를 갖고 있는 사람과 30억짜리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의 어떤 가액은 같은데 세부 부담은 한 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훨씬 부담이 적으니까 네. 양도세 혜택도 많이 주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불합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가액 중심으로 간다고 했지만 또 그 주택 수도 들어와 있어요. 네. 근데 차등과세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차등과세를 두게 되면 거주냐 비거주냐는 사실 이제 정부의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거주는 그냥 실거주 목적이고 투기가 아니다. 네, 네, 네. 비거주는 뭐 투기다. 투기다. 이렇게 기본적인 이제 인식이 그렇다. 그런 것 같은데, 근데 투기와 투자를 구분하는 거는 불가능하거든요. 예, 불가능해요. 사실 다 경쟁을 하면 자기에게 더 많은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집을 사잖아요. 집이 일부러 떨어질 때 가서 사지는 않는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가액 중심으로 깔끔하게 가고 지금 거주냐 비거주냐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거주하려고 할 거란 말이죠. 이제 비거주자들은 이제 거주해야 혜택이 주어지니까 네. 종부세 혜택도 양도세 혜택도 주어지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전세 물량이 줄어들게 돼서 시장을 왜곡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는 가액이에요. 가액 중심으로 기준을 12억으로 할 거냐 9억으로 할 거냐를 그건 정하기 나름인데 이렇게 차등을 두는 거는 시장을 왜곡시킨다. 그리고 전월세 문제를 또 만들어낸다. 이런 건데요. 저는 이제 이런 지금 제가 저 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 한번 네. 펼쳐주시겠어요? 어떤 자료입니까? 제가 이제 부탁드렸는데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요 네, 이겁니까? 지도인데요. 이게 보면은 실제로 빨간 데가 지금 이제 그 강남- 증세한 거예요. 여기 지금 강남 가격을 3구를 보여주는 것 같네요. 예, 가격이 지금 떨어지고 있죠. 지금 파란 것은 뭐냐면 감세예요, 종부세. 그러니까 14억으로 올라감으로 인해서 세액이 줄어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35억 미만 1주택 거주자에 대해서는 감세된 거죠. 자, 여기에는 사실 양도세 혜택도 더 많이 주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1주택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 돈이 좀 있거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1위로 들어오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높아진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을 복잡하게 만들고 세제도 너무 복잡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제는 납세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야 되는데 뭐 14억이냐 9억이냐 또 뭐 장기 보유 공제를 해주느냐 네. 아니면은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너무 많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비거주에 대한 세부담을 강화하지만 예외도 두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예외도 이제 지금 나오는 얘기는 좀 더 폭넓게 두겠다. 그럼 좀 이제 바운더리 범위가 넓어지는 거겠죠? 그럼 괜찮을까요? 이제 첫 단추를 잘못 꽂으니까 이제 단추가 이제 계속 이제 잘못되는 헐거워지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제 하나 잘못 꽂으니까 이제 그걸 수습하려면 풀고 원점에서 가야 되는데 풀기도 어렵다 보니까 다른 단추를 끼우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옷 모양이 이상해지는 모양이 되는데
이것도 현재 예외 조건을 보게 되면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 뭐 취약이나 요양이나 직장이나 뭐 해외 체류나 이 정도를 인정해 줍니다. 굉장히 좀 포괄적인 범위인데 남기엽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거주 여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사유들이 존재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혼을 합니다. 의외로 이혼하신 분들 중에 네. 재산을 분리해야 되는데 집을 이게 팔려고 하면 금매가 아닌 이상 사실 팔고 싶은 대로 바로 안 팔리잖아요. 네. 당장 이혼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 그래서 전세를 주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전세를 주고 전세금으로 배우자의 이제 재산 분할을 주는 거죠. 이분이 이제 이혼을 하기 위해서 비거주가 됐는데 너 투기야라고 하면 이분들은 아니 내가 지금 이혼한 것도 억울한데 지금 나보고 지금 투기라고 세금을 더 내라는 건가?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고 또 어떤 사례들은 이제 부모님은 서울에 살고 있고 자녀는 경기도 살고 있는데 자녀가 출퇴근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서로 익스체인지. 그래 아버지가 너 서울에 들어와서 살아라. 내가 너희들 집에 들어가서 살게. 그냥 서로 정리하면 세금 많이 나오니까 대신 효도는 열심히 하고 우리 서울 집은 내가 양보해 줄게. 그분들이 사실 투기한 건 아니잖아요. 필요해서 아버지와 자녀가 서로 바꿨는데 그 부분도 투기로 볼 것인가. 여러 가지 사례들이 나오는데 예외를 추가한다라고 하는데 그럼 10개를 더 추가했어요. 다른 예외가 또 나오면 내년 세제 개편안에 또 추가를 해줄 건지 뭐 어떻게 해줄 건지 저는 이게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되고요. 비거주 1주택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한 사회적 실험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도 지금까지 하지 않았는데 집 하나 가진 걸 가지고 너 거주 여부에 따라서 투기와 비투기를 구분하는 이 사회적 실험을 최악의 전월세 난인 지금 상황에서 굳이 했어야 되나라는 저는 정부적 판단 입장에서도 지금 전월세가 힘들잖아요. 전세 매물도 없고 최근에 보니까 전세 매물 하나 나오니까 15팀이 줄 서더라고요. 최악의 전세 난 월세 가격 올라가는 상황에서 비거주 1주택을 때린다? 그럼 집주인들은 앞서서 이제 남기엽 소장님 지도 보여주셨잖아요. 거기 예, 골로 들어가겠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내가 집이 하나 있는데 세입자한테 줬는데 이게 세입자한테 주면 빨간색이 되는 거고 내가 들어가면 파란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럼 세입자는 또 어디로 갑니까? 거기 사는 세입자가 또 경기도나 인천으로 가기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너무 부작용에 대해서 간과했다. 검토가 좀 부족했다고 우리 생각을 합니다. 남소장. 김민석 대표 발언을 보면은 부득이한 사유, 이렇게 부득이한 사유를 계속 이제 늘리려고 하겠죠. 네. 사실 이 차등과세가 안 좋다라고 하는 거는 뭐 그 조세 정책이나 이런 조세 원리에도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었어요. 이제 지금도 그렇게 되는데 회사들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중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국민 정서에도 맞아서 계속 가는데 사업용과 비사업용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그 땅에서 공장 안 지으면 비사업용 아닙니까? 예. 뭐 예를 그렇게 들면 직관적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근데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합산 토지라고 해서 거기에 중과를 해요. 사업용은 별도 합산 또 뭐 분리과세 이렇게 하는데 네. 이런 행위는 사업용으로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사업용의 사례를 계속해서 늘리는 입법 행위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업용으로 살 거냐 쓸 거냐 비사업용으로 쓸 거냐 아니면 잠시 2년 후에 나는 사용할 거냐를 본인이 선택하게 해야지 행정이 여기는 사업용이다 여기는 비사업용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끝도 없는 거죠. 거주도 마찬가지다. 마찬가지죠. 거주나 비거주도 마찬가지다. 예, 본인이 그런 선택하게 하는 거죠. 이거를 세를 줄 건지 다주택을 할 건지 1주택을 할 건지도 본인이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가액에 맞춰서 왜냐하면 다주택자들도 사실은 민간 전월세를 주는 순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네. 예, 다주택자들에게 중과를 해서 그 순기능을 일부러 뺏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가액 기준으로 보유세를 서서히 강화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는 게 이미 사회적 합의가 있는데 네. 또 이거를 나누겠다라고 하는 거는 알겠습니다. 안 좋은 방향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외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지금 학교도 고등학교, 대학교만 3년 인정해 주잖아요. 네. 왜 중학교는 안 해주는 거야? 중학교 인정해 주면 초등학교는 그럼 몇 년까지 3년 했다가 6년 했다. 유치원은 왜 안 해줘? 우리 애는 특수학교 다니는데 이제 이렇게 가게 되면 끊임없는 꼬리에 꼬리를 물 수가 있기 때문에 예외를 늘리는 거는 진짜 어디까지 늘려야 되는지 저는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 이윤영 연구원님도 예외 범위를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세요? 네, 맞습니다.
세상을 책상에서 상상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가정을 붙이고 매우 심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양상에서는 책상에서 상상하는 단계에서 반영하지 못한 것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직접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 듣지 못했던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충돌을 하게 되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바로 앞서서 비거주 예외 사유에서 취약에 대한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나온 것은 고등학교와 대학교 진학입니다.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행정구역이 따로 있고 그에 따라서 학군이 배정되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네. 그 때문에 서울에서도 적지 않으신 분들이 자녀가 초등학교까지는 어떻게 다닌다고 하더라도 중학교에 배정될 때가 되면 만약에 배정 예정인 학교가 아주 안 좋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 이사를 갑니다. 길 건너로 이사를 가든가 아니면 조금 먼 지역으로 가더라도 바꾸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중학교를 바꿉니다. 네. 그런데 이런 것을 어떻게 인정해주고 그리고 대학교 진학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면 그 인정하는 범위를 시 단위로 해줄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인접한 곳까지 해줄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따지게 되면 이건 답이 안 나옵니다. 그 때문에 근본적으로 왜 비거주 1주택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 왜 문제가 되는 것인지 여기서부터 다시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거주 자체, 실거주의 방점을 찍은 개편한 방향 자체를 되돌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일종의 이제 정부도 딜레마다라고 보여지는데 계속 일단 가볼게요. 지금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기존 150에서 200%로 지금 밀렸는데 이것도 지금 좀 말이 나오니까 150%로 다시 지금 돌리는 방안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세부담 상한이라는 게 전년 대비 세부담 상한이 이 정도까지만 늘어야 된다. 예, 50% 늘어야 되느냐. 그 상한을 100%. 정해놓은 거잖아요. 예, 예, 이건 예. 어떻게 보세요? 다시 돌리는 거. 저는 뭐 150%로 해도 되고 200%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중요한 거는 장기적으로 보유세는 꾸준히 올라갈 거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올라갈 거다라고 하는 신호,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예, 근데 지금 이제 200% 하게 되면 갑자기 2배를 내게 되는 거니까 네. 그건 이제 부담이 크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 캡을 150이냐 200이냐 씌우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꾸준히 늘어난다. 그래서 1주택이든 다주택이든 아니면 거주든 비거주든 그 보유하고 있는 거에 대한 이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이 좀 부동산에서는 줄어든다라고 해야 사실은 돈이 주식이나 다른 데로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정부가 내놓은 개편안은 제가 지도도 가져왔지만 파란색은 오히려 감세를 했단 말이죠. 세제 혜택을 더 줬어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장기적 관점, 장기주의를 좀 적용해야 되고 급하게 올리기보다는 서서히 계속해서 강화한다라고 하는 사인을 주는 것이 좋고 그것이 시장이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면 시장 거기에 적응하게 돼 있어요. 예. 저는 그 방향이 맞다고 봅니다. 취지 자체는 급격하게 세부 부담이 확 커지는 거를 어느 정도 완충해주겠다는 역할인 거잖아요. 상한선을 정해놨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지금 소장님 말씀은 이제 이게 일종의 다른 엉뚱한 신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 200에서 150, 150에서 200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내는 입장에서 보면 중요할 수도 있죠.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저는 최근에는 많이 올랐잖아요. 이번 집값이. 세제 개편한 내용도 뭐 취지 자체는 우리가 뭐 다 공감을 하잖아요. 바잉이 아니라 리빙이다. 다 좋은 말인데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게 되면 초고가 주택으로 갈수록 이제 너무 많이 늘어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500만 원 내던 사람이 2년, 3년 후가 되면 2천만 원 내야 된다. 1,000만 원 내던 사람이 거주하게 되면 3,500. 거주 안 하면 4,500. 물론 고가 주택입니다. 초고가 주택인데 주택이죠. 초고가 주택을 가진 사람은 1,000만 원 내던 걸 3년 만에 4천만 원 내는 건 합당한가? 이게 4배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저는 아무리 초고가든 뭐 저가 주택이든 뭐든지 간에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천천히 이렇게 가랑비에 네. 옷 젖듯이 가야 되는 게 옳다라고 보는데 갑자기 이렇게 올리게 되면 그분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집을 팔거나 내가 30년 동안 잘 살았던 집을 팔거나 세금을 안 내기 위한 세입자한테 전가를 하거나 네. 끊임없는 방법을 탐구한단 말이에요. 이게 부동산 시장에 또 다른 왜곡을 만들고 있으니까 저는 올리더라도 천천히 그러면 1,000만 원 내던 사람이 1,200 내고 1,400 내고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가야
사람들이 내가 나이도 있으니까 어느 때가 되면 정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단기간에 올리게 되면 이제 강력한 조세 저항에 부딪힙니다. 초고가 주택은 뭐 소수라고 보는데 비거주 주택들도 마찬가지고요. 비거주 주택 같은 경우도 지금 거주와 비거주를 구분해 버리게 되는데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게 되면 공시가격 15억짜리 아파트도 현재 한 27만 원 내는데 거주하면 10만 원, 거주 안 하면 150만 원 이렇게 극단적으로 늘어나거든요. 네. 저는 이런 극단적인 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고 이런 조세 저항 때문에 결국에는 정부가 또 여당이 얘기하게 되고 한 발 물러서게 되면 신뢰도 오히려 무너지게 되고 모양새도 굉장히 우습게 되고 이제 수습하는 것도요. 일부 수정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정해도 저는 처음 상태로 민심이 돌아가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뭐 9억에서 12억 조정하는 게 이게 뭐야.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처음부터 할 때부터 저는 충분한 시뮬레이션 해야 되고 10년, 20년에 걸쳐서 서서히 올라갔어야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5년 단임제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급하지 않았나. 문재인 정부 때는 세부담 상한을 300%까지 아마 올렸던 거로 기억을 나거든요. 결국에는 정권 교체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속도가 너무 빠른 건 어떤 식으로든 큰 영향을 준다. 그게 지금 모든 문제가 되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방송하는 이유도 이게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민심이 안 좋은 거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종부세 부담을 대폭 강화했다가 다 지금 하나씩 다시 또 꼬리를 내리는 듯한 지금 모양새로 가고 있단 말이죠. 이게 예상을 못했나 이제 이런 생각도 들고 말이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안이긴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이번 정부 정책 목표가 비공식적으로 저희가 인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집값 상승을 좀 막고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맥락에서 조금 무리하게 진행을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150%든 200%든 300%가 되든 어쨌든 궁극적인 목적은 보유세 부담을 높이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보유세 부담을 높여가는 게 그렇게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는 과거에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사회가 리셋됐습니다. 많은 계층의 이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개천에서 용난다 혹은 뭐 지금은 조금 바뀌었습니다만 과거에 통용되는 표현들이 누구나 열심히 하면 명문대에 갈 수 있다. 노력에 대한 것으로 많은 사회적 가치와 인지들이 포커스를 맞춰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개천에서 용나기가 매우 어려워진 세상이라고 합니다. 다들 그렇게 인지를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부동산의 보유세까지 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많이 올랐으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하고 그걸 감당하지 못한다면 거기 살지 못하는 게 정당하다라는 것이 자리 잡게 되면 그때부터 신분이 어떤 측면에서는 고착화되는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태어날 때부터 아주 부유한 집안에 태어나지 못했거나 또는 본인이 갖게 되는 직업 또는 하게 되는 사업들이 많은 소득을 올리지 못하게 된다면 네. 그냥 거주하는 지역이 고착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함께 논의를 해야 되는 거지 단순하게 150%, 200%가 문제냐라는 것은 너무 지역적인 논의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세부담을 강화해서 집값을 안정시킨다. 이 논리는 통하지 않는다는 게 지금 누적돼서 저희가 확인해 아니 그렇지는 맞다고 않죠. 볼 수 있나요? 예, 그렇지는 아니에요? 않죠. 예, 저 볼 수 있죠?라고 질문하려다가 지금 급하게 끝을 바꿨는데 왜요? 예, 이유 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례로 보잖아요. 과격하게 올렸지만 지금 강남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하락세로 돌아섰거든요. 일시적이지 않을까요? 아니죠. 아니라고 보세요? 계속해서 세부담이 올라가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그런 지금 그 종부세도 그러니까 오래 보유하거나 노령이면 혜택을 주는 것도 캡을 씌워가지고 낮췄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부담도 늘어나고 양도세 혜택도 줄였어요. 기대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던지는 거죠. 지금 매물이 굉장히 늘어났단 말이죠. 강남 집값은 추세적으로 눌릴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유세 하나로 세금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지만 이 기대 수익률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시장의 유인 구조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세금이거든요. 뭐로 영향을 주겠습니까? 물론 이자율이 있고 경제 성장률이 있지만 당장은 세금이 영향을 주는데 이 세금의 영향으로 지금 강남 초고가 주택은 지금 조정을 받고 있고 그리고 아까 지금 파란색 부분 이제 실질적으로 감세란 말이죠. 거기는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시장이 반응을 한 겁니다. 8월 3일 날 대책을 내놨고 그 이후에 한국부동산원에서 가격 동향을 계속해서 발표를 하는데 보면은 강남은 조정을 받고 그 이외의 지역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노도광도 올라가는, 예, 그게 바로 기대 수익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이 세제 개편의 결과가 지금 시장에서는 이미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런데 네. 지금 민주당은 그거를 더 낮추자, 그 감세 대상을 더 늘리자, 뭐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원래 우리 김윤만 소장님과 제가 주장했던 것처럼, 그 거주 비거주 구분하지 말고 보유세를 강화하려면 서서히 계속해서 꾸준히 강화하자. 그렇게 가야지 주거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지금 이제 집권 여당이 가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좀 많이 아쉽고 네. 좀 답답합니다. 일단 집값 전망은 이따가 다시 여쭤볼게요. 제가 먼저 하나를 더 짚어야 되는 건 장기 보유 특별공제. 이것도 거주 중심으로 개편했죠. 거주해야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근데 이것도 지금 조금 논란이 있어서 이것도 좀 완화하는 방안이 지금 검토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말이 많긴 합니다. 근데 사실 강남에 이제 남기엽 소장님이 이제 금매가 나온다고 했는데 강남에 금매가 나오는 직격탄은 물론 뭐 보유세 부담도 큽니다. 큰데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이제 장기 거주 소득 공제가 되고 2020 몇 년이죠? 8년이었나? 9년부터는 2018년. 2028년부터는 이제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럼 80%인데 10억 캡이 들어와요. 10억밖에 인정을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30년 보유해서 한 50억이 올랐는데 10억만 인정해주겠다라고 하면 이분들 입장에서 이제 큰일 난 거죠. 그래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옵니다. 2027년까지는 유예를 해주기 때문에 결국에는 현재의 강남 조정도 저는 차익 실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강남 집값이 추세적으로 10년 후에 더 떨어지겠다라는 생각보다 10년 후에 올라갈 것 같으나 나는 지금 충분한 시세 차익을 얻었고 2027년에 정리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에 지금 금매가 일시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이제 강남은 또 질서가 재편이 될 겁니다. 더 강한 사람, 더 찐 부자가 들어오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뭐 폭등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조정도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것도 또 문제죠. 이제 거주만 인정해주겠다, 보유 자체를 아예 인정 안 해주겠다라고 하면 이제 시장은 또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거주해서 10년을 채워야 되고 아니라면 거주가 의미가 없다면 그냥 뭐 2년 보유, 2년 거주 정도 해서 적당히 오르면 그냥 팔어. 뭐하러 장기 보유해? 부동산이란 건 이제 단타 치지 말라고 오랫동안 보유하고 인플레이션 해지를 하라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만들어줬는데 네. 이제 그게 의미가 없어진다면 10억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10억 정도 만약에 올라갔다 그러면 2년 지났다 적당할 때 이제 한번 털어주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한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좋게 말하면 거래가 자주 되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오랫동안 가지고 가야 되는 장기 보유자들이 세입자한테 집도 안 주고 본인이 거주하다가 팔고 메뚜기처럼 하는 경우들도 충분히 나올 수도 있겠다.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경우라도 세입자 주거 안정에서는 굉장히 안 좋다. 특히 교육 환경이 좋은 목동이나 대치동 같은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전세 주고 자기가 외곽에 전세 살면 참 해피한데 이제 주인이 또 들어와서 네. 나 채워야 돼? 라고 한다면 또 세입자 주거 안정이 불안해지니까 아마 정부가 지금 여러 가지 보완을 하고 후퇴하는 것도 결국에는 세입자 주거 안정이 이게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집주인을 봐주는 게 아니라 세입자 주거 안정 때문에 지금 전략적 수정을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특공제 혜택 축소가 전세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네, 뭐 일부는 가능한 얘기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종전까지는 장기 임대를 주시는 분들한테 어떠한 혜택을 주었었는데 네. 이제 앞으로 그런 걸 없애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장기 임대를 하시는 분들이 그러한 수준의 임대료를 유지할 요인이 없어지게 되죠.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거주를 해야만 나중에 이 집을 내가 팔아야 될 때가 생기거나 그런 경우에 좀 더 이익을 볼 수 있다가 되면은 일단 들어오게 될 겁니다. 사실 저희가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장기 거주를 10년으로 길게 잡았지만 네. 뭐 과거에도 집에 대해서 적어도 2년은 실거주를 했다던가 이제 이런 기준이 없으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사실 저희가 뭐 새롭게 접하는 사안은 아닙니다. 조금 크게 강화가 된 것뿐이죠. 자, 이제 집값 이야기 해볼게요. 소장님께 제가 바로 또 질문 드리고 네네네. 싶은 건 올 초에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중과가 재개된다라고 하고 그 메시지를 내고 나서 발표가 되고 금매들이 막 나왔잖아요. 네네. 다주택자 매물들. 네. 근데 이제 얼마 못 가서 다시 사실 예전의 상승률로 돌아가는 흐름들이 보였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 하나 나오고 충격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뭐 금매들이 나오고 이런 상황이 끝나고 나면 다시 예전으로 회귀되는. 네네. 이번에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좀 다를 거라고 보세요? 아니 이번에 대책으로는 저는 집값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걱정이 많은 건데 사실은.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난 1월 말부터 X에다가 이제 그 자기 의견을 남겼잖아요. 네. 정책 방향을 SNS에. 남겼는데, 네. 근데 실제로 정책화된 거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한다라고만 그것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다양한 말을 예를 들어서 뭐 투자 투기 이용의 그 부동산 보유를 이익이 안 되게 하겠다. 그 투기 공화국에서 탈출하겠다. 네. 그리고 뭐 조세 저항이 있겠지만 주권자 국민을 믿고 가면 성공할 수 있다. 심지어는 뭐 계곡 정비보다 쉽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실제 정책으로 나온 거는 굉장히 약한 가에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책을 제대로 했는데 이게 그 시장이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네. 사실은 정책이라고 하는 건 제도라고 하는 건 그냥 그 물길과 같은 건데 물길을 잘 만들어 놓으면 물이 잘 흘러가죠. 처음에는 저항이 있다 하더라도. 근데 지금 정책의 실패로 지금 가고 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여당이 총선을 염두에 두고 있잖아요. 네. 뭐 이러저러한 사례를 총선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사실 그 만나는 사람, 나 비거주자인데 나를 거기다가 중과하면 어떡해? 뭐 예를 들어 뭐 양도세도 혜택을 줄이면 어떡해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아마 엄청난 아우성이죠. 아우성을 듣고 그걸 반영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장에는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서울에는 50% 넘는 세입자가 있고 네. 그리고 집값이 하향 안정화되길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시민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 그 소리를 못 내고 있죠. 근데 소리 없는 아우성이에요. 그러니까 소리 없는 아우성을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굉장히 직자적으로 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의 종부세 대상자들은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는 굉장히 부유한 축의 스카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듣는 거 이런 거는 좀 굉장히 문제다. 오히려 저는 이런 의심까지 해봐요. 본인이 그 대상자 아닐까? 그래서 저런 거 아닌가? 알겠습니다. 예. 자, 좀 들어보죠. 지금 강남 집값은 일단 충격을 좀 받은 모양새인 네. 것 같죠. 네. 일시적으로 지금 매물들도 좀 나오고 지금 주간 단위 이제 흐름을 봐도 좀 떨어지는 모습 하락세죠. 보이고. 네. 이 추세가 이제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이제 이거에 대한 판단이 1차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 뭐 하락폭이 얼마나 커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예 기간이 내년까지니까. 그리고 내년 이제 우리가 항상 6월 1일이 종부세 기준일이니까 여러 가지가 맞물렸죠.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2027년이 유예 기간인데 이왕 팔려면 6월 1일 이전에 팔면 종부세도 안 내도 되니까 6월 이후에 팔게 되면 그의 종부세는 또 내야 되거든요. 집도 파는데 또 종부세까지 내야 되니까 6월 1일 이전에 파는 게 전략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러면 내년 6월 1일 전까지는 저는 강남권에 고가 아파트 중에 오랫동안 보유한 한 20년, 30년 보유하신 분들은 아마 금매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상승 전환한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출도 네. 2억밖에 안 나오고요. 또 전세 끼고 살 수도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너무 많아요. 지금 뭐 애가 공부 안 하고 나쁜 친구 만나러 다닌다고 애 팔다리 다 부러뜨려 놓고 지금 방문 잠궈 놓은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움직이기가 쉽지 않다.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상반기 지나면 또 어떤 상황이 될지는 교통정리가 한번 되긴 될 겁니다. 그러면 되고 나면은 이제 저는 더 단단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걱정되는 건 다른 지역이잖아요. 우리가 신기하게
자꾸 강남만 바라보거든요. 강남 집값이 떨어지는데 굉장한 큰 의미를 부과하는 게 과거에는 강남이 올라가게 되면 나머지 지역들이 이제 따라서 키를 맞춰서 올라가다 보니까 강남을 안정시키면 장기적으로 안정될 거야. 물론 장기적으로 강남 집값이 10년 동안 안 오르면 안정될 수는 있는데 이게 10년 동안 강남 집값이 안정될지는 지금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외곽 지역들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서 남기혁 소장님이 이제 그 집주인들 목소리를 많이 낸다고 했는데 집주인들은 이제 갑자기 급격하게 세부담이 올라가니까 목소리를 좀 낼 수밖에 없는, 왜 내가 힘들고 나한테 급격한 부담을 주니까 목소리를 내는 거고, 이제 다수의 무주택자들한테 귀를 기울이는 것도 맞는데 문제는 다수의 무주택자들도 지금 불만이 많다는 거죠. 당장 전월세가 내가 힘드니까 그러니까요. 집주인을 때리니까 전월세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니 집값이 좀 안정이 되고 집주인이 때리는 거는 오케이 하겠는데 그 네. 불똥이 나한테 튀니까 이게 아우성이거든요. 그래서 양쪽에서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당 입장에서도 화들짝 놀랐을 것 같고요. 전제 조건이 다주택자나 비거주 1주택자를 때리려면 공급이 충분히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전월세 시장이 좀 안정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전세 대출도 안 해주죠. 입주 물량도 없죠. 재건축 재개발 멸시 물량들도 나오죠. 2+2에 토지거래 허가에 모든 게 다 전월세를 막 굉장히 힘들게 하는 구조에 지금 급격하게 이런 정책을 펼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전제가 좀 틀렸고 너무 성급했다. 적어도 충분하게 안정을 시킨 다음에 했어야 되고 시차를 두고 장기적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했어야 되는데 이게 몇 년 안에 성과를 내려다 보니까 파열음이 생기는 거고 결국 이렇게 후퇴를 하겠죠. 일정 부분 후퇴를 하게 되면 네. 시장에서는 또 생각하죠. 그거 봐. 이렇지? 총선, 대선 지나봐봐.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런 학습 효과들이 다시 한 번 더 확인되는 결과이기 때문에 정책의 힘은 더 빠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집값. 네, 사실 지금 시기를 보게 되면 네. 세제 개편안이 없었어도 올랐을 서울 집값입니다. 그러니까 네. 저희가 이미 과거를 보고 알고 있죠. 22년, 23년 시장 안 좋았습니다. 24년, 25년, 6년, 올해까지 걸치면서 서울 주요 지역과 그 인접 지역, 서울 외곽 지역으로 점점 상승세가 확대됐습니다. 그 때문에 세제 개편안이 어떠한 효과를 미쳤다라고 보기에는 충분치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강남 같은 일부 고가 지역에서 나오는 매물들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전체 시장으로 확대해서 어떠한 긍정적인 효과를 냈고 이것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확신하기에는 충분치 않습니다. 그 때문에 일부 급매물들이 시간을 두고 시장에서 소화가 되고 나면 그 지역엔 당연히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분들만 새 주인으로서 들어왔을 것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집값이 크게 변동하거나 여기서 변동이라는 것은 보합이거나 안정되거나 하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기타 서울 지역들,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실수요자들, 중산층, 서민들이 살고 있는 이 외곽 지역 같은 경우에는 네. 집값 안정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투기 수요 때문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투기나 어떤 사람들의 수요 선호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저희가 대표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물가가 있죠. 그리고 뭐 환율, 유가 다 모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순하게 세제 개편을 통해서 한 가지 요인을 크게 규제한다고 해서 그것이 어떠한 큰 효과, 드라마틱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지금 서울 수도권 안에는 주택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게 모두 그 주지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인 거고, 그래서 이제 주택 공급에도 속도를 내고 있죠. 정부가 이른바 닥치고 공급 기조 속에서 화두로 떠오른 지역이 있습니다. 용산공원입니다. 결국 지난주에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만나서 담판을 짓나 했는데 서로 입장차만 확인을 했습니다. 소장님, 네네. 용산공원에 주택 공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기본적인 전제에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도시계획 관점에서 뭐 여러 가지 그 제안을 할 수 있고 찬반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지금 주택이 부족한 상황에서 서울에서 부족한 상황에서 집 가격이 네. 올라가잖아요. 그간에 또 이 용산이라고 하는 데는 되게 위치가 좋잖아요. 광화문하고 가깝고 여의도하고 가깝고 강남하고 가깝고 아주 위치가 좋은데 여기에 그 어린이 공원, 용산 공원이죠. 공원을 다 지금과 같이 이렇게 방치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 잘 쓰지 않는 그런 땅도 있고 그걸 녹지와 택지를 어떻게 비율을 맞출 건지는 그건
또 고민해봐야겠지만 네. 거기에 주택을 공급하는 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네. 그냥 주택이 아니라 지금 용산에서 지금 반대하는 목소리가 세지 않습니까? 예. 사실 센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공원 프리미엄을 계속 누리겠다는 거거든요. 네. 공원 프리미엄이 일종의 가격화가 된단 말이죠. 용산 근처에 그 공원 근처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프리미엄을 가격으로 계속 누리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이제 정부가 여기서 주택을 공급하면 공공주택을 공급할 텐데 공공임대주택 같은 거를 공급해가지고 우리 이 지역이 별로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막연한 두려움 이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용산에 있는 주택 가격을 용산에 주택을 많이 공급했지만 지금 가격을 보면 25억에서 45억 사이에 굉장히 비싼 아파트만 있거든요. 저렴한 주택을 좀 그리고 공공임대주택도 많이 공급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서울시나 용산구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명분은 녹지 보존의 가치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말씀을 안 하셔서. 그린벨트를 풀 거냐 말 거냐, 녹지를 개발에 이용할 거냐 말 거냐는 그 어떤 가치가 더 중요하냐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주택 공급이 굉장히 부족하고 우리 그 오세훈 시장은 공급 부족론을 늘 입에 달고 살잖아요. 그리고 여기 중요한 좋은 위치에 있는데 집을 공급하자고 하면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이렇게 나오는 건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들어볼게요. 이건 이은영 연구원님께 먼저 듣고 그다음에 김만수 의원님께 하겠습니다. 네, 사실 좀 너무 접근이 간단한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나온 내용들은요. 지금 집이 들어서 있지 않은 자리가 좀 더 넓은 곳들이 있고 이런 곳들에 집을 짓는 게 필요하다고 하면 사실 더 있습니다. 서울에 그런 지역들이. 대표적으로 서울 서남 쪽에 있는 보라매 공원이 있죠. 네. 동쪽으로 가면 올림픽공원도 있습니다. 송파 쪽에 가면. 네. 그리고 조금 더 다시 안쪽으로 들어와서 위로 올라가면 어린이 대공원 부지도 있죠. 네. 그리고 서울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게 되면 과천에 서울대공원도 있고 거긴 심지어 과거에 만든 곳이어서 주차장도 다 지상에 있고 주차장 사이즈가 이미 아파트 면적이 나옵니다. 만약에 빈 땅이 보여서 집을 넣는 게 필요하고 그게 중요하다고 하면 뭐 여러 가지 방안도 다 같이 강구하는 게 저는 어떨까 싶습니다. 소장님, 용산공원. 저는 이 부분은 남기엽 소장님하고 이제 반대 의견입니다. 앞서서 이제 공원 프리미엄을 누리고 싶다, 임대 들어오는 게 싫다라고 했는데 공원 프리미엄은 용산 구민들만 하는 건 아니고 저도 용산 살지는 않는데 사실인 줄 알았어요. 지금 말들. 공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서울시 전체가 누릴 수 있는 청계천을 가치다? 보더라도 요즘 서울이 글로벌 도시인데 외국인들이 청계천 가보면 점심시간에 거기서 피자 먹고 축제처럼 즐기고 있거든요. 서울숲 가보셨나요? 성수의 서울숲 가봐도 네. 명소입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들리는 코스인데 거기가 원래 임대 아파트 지을 땅이었습니다. 네. 임대 아파트 지을 땅인데 이명박 시장 시절에 공원을 개발해서 지금의 성수가 탄생을 한 거죠. 네. 그러면 용산공원도 공원으로서 글로벌 도시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게 저는 원래 취지가 그거였고요. 지금 이제 집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제 갑자기 방향 수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공원이 커요. 다 하게 되면 한 300만 제곱미터, 어린이 공원은 30만 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그게 도심지, 그러니까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과 붙어있는 일부 땅을 이렇게 개발하는 것 정도는 또 100번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어린이 공원이 지도를 보게 되면 이렇게 중간을 잘라버려요. 어린이 공원을 전체를 개발하게 되면 공원 자체의 모양이 훼손이 돼요. 단절이 된다는 단절이 되고 이게 일반 아파트가 아니라 저는 일반 아파트 짓는 것도 반대예요. 임대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일반 아파트도 반대합니다. 근데 임대는 순환이 되는 집이 아니에요. 한번 들어오는 그 청년들만 만세대가 개발이 된다고 하면 그 해에 입주하는 입주 혜택을 받은 만세대 청년들만 혜택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들어오는 청년들은 내가 1년만 더 빨리 태어났더라면 1년만 기회를 잡았더라면 저기 들어갈 수 있는데 또 다른 형평성 문제가 생기고 서울의 고질적인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용산에 만세대 짓는다고 해결이 안 됩니다. 사실 그러면 이 부분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저는 만약에 죄송합니다. 제 하고 네네네. 네네. 그러면 이미 그린벨트 훼손했잖아요. 서리풀 지구 2만 세대 짓겠다. 이번 대책 내용에 서리풀 지구는 한 줄도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서리풀 지구를 청년주택으로 뭐 반값으로 개발을 하든 하는 게 속도가 훨씬 더 빨라요. 여기 토지 정화하는데 환경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비용은 한 1조 정도, 기간은 5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토지 정화했어요. 근데 정권이 바뀌었네. 다음 정권에서 이거 뭐하러 해? 하지 말자. 끝. 이런 불필요한 논쟁을 할 시간에 서리풀 지구와 3기 신도시 속도를 올리고 3기 신도시 용적률을 올리면은요. 지금 17만 5천 호에서 30만 호 개발할 수 있어요. 거기 GTX 조기 개통하고 왜? 초과 세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더 많은 청년들한테 10만 호를 공급할 수가 있는 프로젝트를 두고 새로운 데를 만세대를 발굴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수많은 시민들의 반대 의견을 무릅쓰고 한다? 저는 이게 왜 불필요하게 이렇게 소모적 논쟁을 벌리는가. 그 시간에 할 수 있는데 더 집중을 해서 물량을 더 빼는 게 더 좋지 않나,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듣고 그다음에 하시죠. 네. 네, 사실 용산공원에 분양주택을 넣든 임대주택을 넣든 다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워낙 입지가 좋은 곳이니까 분양주택을 넣으면 나중에 가격이 시세에 맞춰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리기보다는.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도 한번 들어가신 분들이 얼마나 사실지를 모릅니다. 저희가 최근에 보고 있는 것이 SH의 장기 전세 주택의 문제를 저희가 보고 돼서 있습니다. 논란이 있죠.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용산에 지을 임대주택에 무조건 2년, 4년만 거주하고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지금까지 국내에서 시행했던 장기 임대에 대한 취지와 좀 어긋납니다. 그러니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장기간 문제없이 주거 걱정 없이 거주하겠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공공임대의 컨셉이었는데 단기로 거주하게 되면 이것도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소형 청년주택을 넣어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소형 주택이 인근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비슷한 크기의 주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중대형의 더 큰 주택의 시세에는 영향을 미치기 어렵습니다. 그 때문에 서울 중심부에 단순하게 1만 가구 정도, 이 정도는 비유하면 송파의 헬리오시티와 약 비슷합니다. 호수로 1만 가구 정도. 이 정도를 넣어서 어떠한 드라마틱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것보다는 당초에 그 입지가 가진 강점을 최대한 살리는 게 더 적절한 방안입니다. 네. 예, 소장님. 이 민주당의 제안이나 정부의 제안은 여기 그 전체 땅에다가 다 집을 넣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네. 공원하고 녹지하고 택지하고 이제 비율을 섞겠다는 거죠, 적절하게. 네. 저는 뭐 여기에 공급한다고 해서 서울시의 주거 문제가 일시에 해결이 된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에서 흔히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계속 장기 거주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줘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문제들은 늘 있죠. 근데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넣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2007년도에 이거는 공원으로 한다라고 이제 특별법으로 했는데 지금 2007년도가 2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네. 서울의 상황도 바뀌었고 주거 환경도 바뀌었고 주거 필요도 바뀌었고 여기가 위치가 가장 좋다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저는 이 공원을 그대로 두겠다라고 하는 거는 물론 도시계획 입장에서 다양한 입장차가 있을 수 네, 있으나 주택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다 공감하고 있다면 좋은 위치에 좋은 입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래도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다 해결된다 이런 건 아니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 자, 조금 다른 이야기로 가볼까요? 지금 서울시 특히 이제 오세훈 시장은 주택 공급의 방법론에 있어서 민간 재정비 사업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지금 당정이요 서울에 500세대 이하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에 대한 인허가 권한을 서울시장 대신에 그 아래의 지자체, 구청장에게 넘길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방안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것도 이게 미묘하게 이 찬반이 있더라고요. 서울시에서는 실효성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게 정원호 후보의 공약 내용이었거든요. 네. 그 내용이 이제 들어가는데 뭐 어느 쪽이라도 잘하면 괜찮습니다. 구청장 일을 잘하면 괜찮아요. 근데 구청장이 이제 25명이잖아요. 서울에 25개 구니까. 제가 이렇게 쭉 보면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구청장이 의지를 가지고 잘하는 구들은 인허가도 잘 나와요. 네. 쑥쑥 나오는데 구청장이 재건축 재개발에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거나 아니면 그냥 열심히 하기 싫거나 이유는 저는 모릅니다. 모르는데 네. 안 되는 구들도 많아요. 주민들이 뭘 해도 잘 안 되고 안 나오는 구들. 편차가 너무 커요. 그렇다면 구청장이 이게 구역 지정 권한이거든요. 구청장이 구역 지정을 못해서
서울의 정비 사업이 지금 속도를 안 날까요? 구역 지정은 가장 초기 단계고요. 구역 지정 다음에 구역 지정은 서울시 권한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추진위 만들고 조합 설립 받고 사업 시행 계획 받고 관리 처분 받는 거 모두 다 구청장 권한입니다. 네. 정비 사업에서 구청장 권한이 70% 정도 되고요. 서울시 권한이 3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서울의 정비 사업 속도를 못 내는 게 서울시가 구역 지정을 안 해서 그렇다? 저는 오히려 반대로 구청장들이 구 그 다음 단계에서 구별로 뭐 동작구는 진행이 잘 됐습니다. 근데 네. 나머지 구들 안 되는 구들을 있는 거로 봐서 의외로 구청장들의 역량을 더 키워야 되겠다. 권한을 주는 게 아니라 하고 있는 거라도 잘할 수 있도록 어떤 관리 체계가 더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구청장들은 이제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지역 주민들한테. 네. 그러면 500세대, 300세대 표가 몇 표예요? 300세대 곱하기 3인 가족하면 조합원들만 해도 한 1000명이 표가 1000표 가지고 당락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이분들 의견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구역 지정 단계에서 구역 지정만 돼도 가격이 껑충 올라가거든요. 너도 나도 구역 지정 해달라고 했을 때 구청장이 그걸 무시한다? 저는 이것도 쉽지 않다고 봅니다. 난개발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구청장이 한다고 해서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는 저는 아닌 것 해법이 같고 좀 잘못된 것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따져봐야 될 문제죠. 윤영영 의원님. 네, 사실 구청장이 많은 권한을 가져가게 되면 또 그에 따른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에서 준공업 지역에 주택을 많이 짓겠다라는 내용들은 과거부터 나왔던 겁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그럴 만한 대상이 될 수 있는 곳은 거의 두 군데밖에 없죠. 성수동하고 물레 이쪽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수는 뭐 그렇게 하기는 좀 많이 지나간 곳이고 지금 타겟으로 할 만한 곳은 영등포 쪽의 물레동인데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 지역을 모르거나 이제 흔히 얘기하는 뭐 가내수공업, 영세산업 이런 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보게 되면 저렇게 낡고 허름한 곳에 저층 건물들이 있는데 저런 것들 밀어버리고 큰 건물을 지으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네.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들이 이미 그곳에 있는 업체들이 일종의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서울 근교 땅들도 땅값이 많이 올라서 딴 데 가라고 해도 갈 데도 없습니다. 지금 거기 있는 게 최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래 서울시에서 뭐 용도 지역이나 어떤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특정 지역에 그러니까 주거 지역은 주거 지역에 적절한 곳으로 USR이 오지 않고 그리고 주거가 아닌 지역들은 그에 맞는 용도들을 모아놓은 곳들인데 네. 만약에 구청장이 바뀌어서 그 구청장님의 그러니까 중점 실적이 중점 사업이 무조건 재개발 많이 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몰아가게 된다면 이런 지역에서도 일각에서 우려하는 난개발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네. 너무 많은 권한을 주기보다는 지금 상태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하는 단계에 버퍼를 일으키는 곳들, 그러니까 어느 좀 문제가 있었던 곳들, 지연된 곳들이 무엇이었는지 네. 그런 곳들을 먼저 찾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민심은 싸늘했습니다. 뒤이은 공급 대책, 금융 지원 대책에도 냉랭해진 민심 회복되지 못한 모습이고요. 결국 정부와 여당이 보완책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 결과마저 호응을 얻지 못한다면 부동산 시장 더 큰 혼란에 빠져들 수도 있겠습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